올해는 분명히 약세고 내년에 살아날 것인가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불안할 경우에는 내년도 하락한다는 전제를 두는 거예요. 후년도 하락한다는 전제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내가 버틸 수 있는 염두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최악의 경우에. 지금 시장 상황들을 좀 보면 네. 지금 급매가 나와야 좀 팔리는 그런 상황.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직까지 매도인들은 좀 눈치 보는 상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듯이 이제 집값이 더 하락하면 이 매물들을 더 이제 던지는 그런 시점이 올까? 또 그게 좀 언제쯤일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지금 네. 저는 지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네. 서울 아파트 예를 들어드리면 한 5만 대에서 한 6만 5천 개까지 매물만, 네. 매물만이요. 5만 5천까지 갔다가 6만 5천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네. 6, 7월에. 그랬다가 지금 한 5만 6, 7천 대로 내려왔어요. 그럼 거의 만 개가 사라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잘 보셨을 게 이제 전세가 그 대신에 2만 개가 늘었어요. 아파트 전세 매물. 그게 다 이제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안 좋다 보니까 급하신 분이나 뭐 나는 좀 팔아야겠다 하는 분들이 매물을 던졌는데 시장에서 못 산 거예요. 사람들이. 그쵸. 예.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까 부담되고 안 사니까 그 중에서 뭐 갭 투자를 하신 분이나 자금 여력이 좀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 집을 그 당시만 해도요. 집을 비워서 그 전 정부에서 새 집을 들어갈 때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집이 비어 있어야 돼요. 전세 끼고 사들려면 맞아요. 자기 네. 돈만으로 해야 되니까 파시려는 분들이 세입자분들을 내보내서 빈 집이 꽤 있었어요. 강남 사고도 그렇고. 근데 그 집들이 안 나갔잖아요.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좀 문제가 되면 다시 전세라도 놔야 되잖아요. 그게 전세로 이제 매매 물건이 전세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되니까 전세로 돌아왔는데 전세도 지금 역전세가 났어요. 맞아요. 예. 근데 서초를 비롯해서 강남 사고는 올해가 또 문제인 게요. 올해 입주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서초 강남이 작년에 뭐 두세 배 정도 물량이 많이 나와요. 없는데도 역전세였으니까 그 부분이 그러네요. 시장 하방에 본격적으로 올 것 같아요. 강남 사고가 작년에 다른 서울 25개국에 비해서 하락폭은 적었는데 송파 빼고 근데 올해는 조금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 그래서 서초 강남에 주택 가지신 분들 중에 좀 레버리지가 과다하신 분들은 자산 관리에 대해서 지금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처하시거나 아니면 길게 가져갈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수익이 남는 선이라면 정리하고 다음 기회를 볼지 이런 걸 좀 잘 계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시장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매물을 내놔도 잘 소화가 안 돼요. 네. 역대 최저치 거래량이 지금 계속 신고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을 못 넘고 있어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12년도가 제일 거래량이 적었었는데 그때는 두세 달에 끝났거든요. 지금 반년째 이어오고 있어요. 예, 이게 그렇죠. 올해도 네. 이어질 것 같아서 시장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조정이 좀 많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좀 팔아야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좀 이 상황을 좀 대처할 수 문제가 있을까요? 뭐냐면 네.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잖아요. 네네. 안 팔리고. 음. 근데 정부가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를 이제 그 내용이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먹힐지가 중요한데요. 그게 이제 명료하게 구체화되고 이런 시점에서 보면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투자 수익이 나거나 지금 투자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정부가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이제 혜택을 줄 것인지를 명료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군부를 떼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이 잘못 던지면 또 내년 총선이라는 주제 때문에 부자나 다주택자를 위한 방향으로 하면 이게 과도하게 결정이 돼버리면 또 문제가 되니까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먹히냐에 따라서 연착륙의 정도는 좀 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이 쉽게 매매가 안 팔린다고 판단하는 분들은 계산 방식이 간단합니다. 네. 내가 과연 이 레버리지가 많은 분들 경우에 네. 내가 과연 이거를 올해는 분명히 약세고 내년에 살아날 것인가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불안할 경우에는 내년도 하락한다는 전제를 두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네. 후년도 하락한다는 전제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3년이잖아요. 네. 3년 동안 내가 버틸 수 있는 염두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최악의 경우에. 네. 그렇게 잡아놓고 최악의 경우인 거고. 네. 전제를 그렇게 놓고 네. 최악의 경우인 거니까 근데도 버틸 수 있다 그러면 가보시는 거죠. 왜?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으니까 네. 2, 3년 안에는 반등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 반등할 소지의 폭이 3년 동안 내가 버틴 레버리지 이자나 원리금 상환의 비용의 지출보다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가격의 이제 폭이죠. 지금 음. 일부 지역은 많이 내려왔지만 그 1년, 2년, 3년이란 걸 두시고 10% 내려왔을 때, 지금 상태에서 더 내려왔을 때, 네. 20%더 내려왔을 때, 지금 뭐 송파 같은 데는 많이 내려왔으니까 네, 뭐 네. 30%까지는 더 안 내려갈 것 같고 한 거기는 한 10%, 15%는 더 내려가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계산해 보시면 아, 그러네요. 그 조합이 9가지가 나오잖아요. 1, 2, 3년, 네, 10%, 네. 10%, 30%. 딱 해보시고 내가 능력이 되신다? 그 3년 뒤 시장은 제가 봐도 더 바닥으로 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거기에 맞추셔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대충 가물하지 마시고 한번 계산을 이렇게 잘해야겠네요. 계산을 한번 두드려 네, 보시면 네. 레버리지하고 한번 계산 나오실 것 같아요.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뭐 들고 가셔도 큰 무리가 그게 없는 거고. 막연한 공포를 갖는 것보다 정말 그렇게 합리적으로 계산해 놓으면 딱 해서 네. 20분이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시청자분들 뭐 20분이면 계산 되시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들이 과거에는 이제 벼락거지라는 네. 그런 이제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죠. 또 오히려 이제 집을 가지신 분들이 또 영끌거지라는 말로 네, 좀 맞아요. 이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하우스포란 말도 좀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들이 좀 이제 참 고통이 좀 가중될 것 같은데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영끌하신 분들은 이제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서울 아파트만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작년은 영끌이 좀 덜했고 상반기에만 좀 있었고 네. 재작년하고 20년도하고 21년도가 그쵸. 네. 많았잖아요. 네, 네. 작년에는 워낙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별로 적고 근데 서울의 아파트가 2020년도가 한 9만 5천 개 정도 거래됐고요. 이 2021년도에 막 영끌 그 시절에 그때는 한 4만 5천 개가 그랬어요. 영끌할 때 9만 7천 서울 아파트만요. 네, 네. 더하면 한 13만 한 2, 3천 세대가 돼요. 근데 그때 2030 세대 비중이 네. 30에서 35%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럼 평균을 내면 14만 채에서 30% 잡은다고 치면 3년 30년 한 4만 2천에서 5천 세대가 영끌한 세대예요. 네. 근데 그중에 아시겠지만 공제조합, 뭐 은행, 뭐 경찰공제, 군인공제, 우리은행, 무슨 어느 은행은 사주 이렇게 사내대출 기금은 그 사원들한테 금리가 1%밖에 안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때 20년도부터 제 주위에 아시는 분 자제분들이 그걸로 이제 많이 사셨어요. 맞아요. 그 중에 그러니까 영끌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분들 대충 계산하면 50%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기업 분들은 또 단톡방에서 그때 막 불탈 때 있잖아요. 갭치기가. 맞아요. 네. 단톡방에서 너 뭐하니? 너 나도 했어. 뭐 난 얼마 벌었어. 막 이런 게 막 나오니까 네, 맞아요. 네. 대기업 친구들도 또 사내대출 받아가지고 또 막 투자했거든요. 실제로 막 무리하게 들어간 세대는 제가 볼 땐 전체 전체. 그러니까 4만 5천에 한 10에서 20%라고 봐요. 근데 이게 지금 과대 해석된 거예요. 제가 네, 볼 네, 때. 네, 네. 그래서 결론은 영끌은 구제할 필요 없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자본주의 시대니까 영끌을 먼저 구제하려면 제 생각에 자영업자분부터 구제해야죠. 그쵸. 그게 네. 순서잖아요. 아니면 영끌은 돈이 많은 분들이니까 근데 능력이 있던 분들이니까 또 회복할 능력도 있을 거고 근데 중산층 이하 이제 서민에서 좀 취약 쪽으로 가실수록 본의 아니게 영끌하신 분들은 더 힘들 거 아니에요. 네. 완전히 파산이잖아요. 그분들부터 비트코인하고 주식한부터 구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끌은 구제할 수 없는데 영끌하신 분 입장에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네. 주택 가격이 이미 조금 늦게 늦었어요. 그죠?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계속 그냥 터셔라 그랬는데 지금 상태에서 못 버틴다고 계산이 나오시면 아까 그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계산해 보시면 웬만하면 지금 정리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자를 내는 그 부담이 엄청 크거든요. 네. 거기다 만약에 정신적으로 또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라도 생기시면 이건 돈으로도 환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 가능하지 않은 상태라면 제가 볼 땐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붙들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붙들려고 자꾸 강요하는데 그거는 진짜 나쁜 권유 같아요.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붙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정리하면 일단 정리가 되고 빚을 만약에 3천을 졌다 역으로 갚고 나면 해방이잖아요. 오히려. 근데 이거는 네. 3년 동안 가면 맞아요. 네. 계속 힘들잖아요. 또 그래서 이게 대출 이자도 있지만 예를 들면 아파트 살면 관리비도 또 내야 되고 하니까 나간 돈도 네, 많잖아요. 많을 것 같아. 네. 여러 가지로 부담되는 게 좀 많죠. 그래서 부담이 너무 지나친 분들은 네. 과감하게 정리하고 주식으로 말하면 손절이라나요? 손절하고 다시 기회를 노리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이해되실 거예요. 영끌항 말고 이제 견주어서 말씀드리면 네. 제 아는 지인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작년 봄 얘기입니다. 작년 봄에
어디 경기도 수도권인데 아파트인데 네. 그때 시가가 17억이에요. GTX가 열린대요. 아. 근데 저한테 전화가 한창 와서 많이 적었댔구나. 20억 갈 수 있니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이거 10억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17억이면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16억에 팔아라 그랬단 네. 말이에요. 제가 근데 나 기다려보고 싶어 이래 그래서 땡땡아 네. GTX 호재는 거품이다. 거품 이유는 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그 값이 지금 뭐 10억은 아니고요. 네. 많이 내려서 30, 40% 내려왔어요. 그쵸. 네. 그때 만약에 그 친구가 13억, 뭐 14억, 그때 뭐 17억이었으니까 호가가 과감하게 1억 버리고 16억에서도 많은 차익이 있는 거고. 근데 그 친구가 분양받은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한데 네. 6억 8천입니다. 와. 그럼 생각해보세요. 욕심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연골도 자기의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자기의 능력에 비교해서 무리하다고 판단되고 과욕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지금 정리하셔야 돼요. 친구분들이 계시면 네.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고 나면 또 기회가 오잖아요. 네네네. 들고 가다 너무 힘드신 것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정부가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규제 지역 해제도 많이 하고 있고 예. 또 대출 같은 것들 좀 풀어주면서 네. 부동산 규제를 좀 이제 완화하고 있는데 이게 좀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하면 이제 우리나라 소득 분포가 있잖아요. 네네. 계산해 보니까 이제 서울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20년 말 기준인데요. 지금은 그때보다 늘어야만 3% 5%밖에 안 늘었으니까 대충 비교하시면 될 텐데 2020년 말 기준으로 소득 서울의 네. 2인 가구 이상 가구의 평균 소득이요. 6천만 원 이하가 70%입니다. 네. 6천만 원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월 500이고요. 실수령액은 한 430, 50입니다.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버는 게 430, 50이라고 그러면 자, 온전한 분을 기준으로 할게요. 이분이 지금 서울의 주택 평균 가격은 8억에서 뭐 12억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10억이라고 볼게요. 서울의 경우. 네. 10억이면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그러면 그 많이 다 안 받고 반만 받으면 5억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5억이면 지금 금리가 몇 프로예요? 나라에서 밀어주는 게 4%거든요. 그리고 시중은행에서 한 4.5%갈 거예요. 지금 그러면 4%로 계산하면 5억이면 200이에요. 그럼 180만 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자만이잖아요. 네네. 요즘 모기지는 원리금 같이 상환이에요. 같이 내죠. 네. 그러면 250 정도 낼 겁니다. 최하가. 그죠? 그러니까 제일 낮게 잡아도 그 정도는. 최하. 그러면은 450이라고 가정. 450도 못 받으실 텐데 실수령액은. 연봉 6천인분이 450 월 가지고 250하고 200. 애기 있으면 못 살아요. 예. 그러면 수요는 한정적이다. 이게 대세를 바꾸기에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구나. 도리어 좀 능력이 있는 분들, 네. 자기가 뭐 기존 자금이 4, 5억 있고 6, 7억 있는 분들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과연 6, 7억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이것도 데이터에 나와요. 네. 대한민국 평균 자산 그런 게 또 규모 있구나. 다. 네. 그걸 제가 보니까 이건 아직 힘들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근데 파월도 얘기했잖아요. 금리 인하하고 좀 지켜본 다음에 사세요라고 파월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빈말이 아니에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규제 완화를 하는 건 좋은데 뭐 젊은이들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이 미친 비싼 집값을 우리한테 빚을 내서 떠받치라고. 그 논리도 또 맞아요. 맞네요. 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집값이 더 내려와서 사는 게 젊은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맞죠. 국가를 위해서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너무 내려가면 또 건설사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으니까 그걸 조절을 잘해야겠죠.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IMF 경고에서도 그게 나와요. 대출을 함부로 막 완화하지 말고 국가 부채가 지금 가계 부채가 크니까 네. 자꾸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경제 시스템에 마이너스 요인이 나잖아요. 내수도 줄고 이걸 조절해서 건설사들한테 차라리 세제 혜택을 줘가지고 건설사들이 건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저렴한 주택을 나올 수 있게. 네. 그럼 원래 미분양된 것도 뭐 구조조정하는 사이에서 가격을 좀 다운해서 팔 수 있게끔 그런 방안으로 도와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정부가 무조건 뭐 규제 안 하고 이렇게 네. 푸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IMF 권고사항처럼 조율, 우선순위를 잘 조율하면 연착륙도 되고 경제에도 금도 안 가고 또 무주택자분들도 접근하기 좋은 균형점이 나오겠죠. 네. 일단 좋은 정책인데 IMF에서는 좀 빠르더라고 얘기를 했고 집값이 조금 더 내려간다면 해주면 더 좋겠다 그런데 그 균형점 때문에 잠시 효과는 없을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주택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면 네. 대기 수요들이 이제 그러면 균형이 좀 맞잖아요. 왜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대출금이 적어지니까 네. 부담이 적어지면 그쵸. 소득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오면 사겠죠 이제. 근데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조금 지나서 가을 겨울 지나서 주택가격이 조금 더 내려오면 그때는 그분들이 계산을 해보실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내가 감내할 수 있는데 이러면 시장이 이제 그때 다시 정상적인 시장으로 이제 시작되겠죠. 네네. 네. 작년에도 일단 가을까지 좀 보자고 했었는데 네, 올해도 가을까지 일단은 보고 결정하는데 네. 올해도 똑같습니다. 네. 가을까지 보시고 결정하셔요. 네. 마지막으로 좀 무주택자들은 지금 상황에서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 네. 네, 지금 이제 많이 내려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많이 내려오긴 뭐가 많이 내려와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동네 진짜 많이 내려왔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국지적으로 뭐 송도라든지 송파 같은 데도 많이 내려왔어요. 네. 내려왔는데 올해 지금 가을 정도까지 또 제가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내려가는 폭도 확실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든지 네네. 안 내려온 곳들은 내려가든지 또 너무 많이 내려온 곳들은 또 조정하고 횡보할지 이제 이런 모습이 변형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 특별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랑 중국의 어떤 사태가 없는 전제 네. 그 외부 리스크는 좀 있습니다. 없더라고 전제할 때 그때는 제가 볼 때 시장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준비는 됐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더듬어 보실 게 움직일 때가 됐어도 물건이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예요. 이거 전세도 싸지고 매물이 자꾸 나오니까 네. 그럼 그러네요. 전세로 살다가 더 내려가면 살까 하는 그러니까 매수 수요가 쉽게 안 살아나요. 쉽게 말하면 바닥을 다져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일부 이제 좀 앞서가신 분들이 이제 매수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역대를 보면 네네. 1년, 2년 정도 지나야 이제 그때 이제 쫙 다시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뭐 거래량이 좀 늘기 시작하고 네. 전세 가격이 살짝 횡보하거나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미분양이 좀 줄기 시작한다 이런 시점이 오면 그때는 이제 시장을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네네. 이제 정리가 된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좀 수치도 확인하면서 네. 내지 마는 시기를 좀 생각하면 좋겠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